어마어마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 테넷은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 스스로가 내가 만든 영화 중 가장 야심찬 영화라고 자부하며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았습니다. 감상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기대를 하고 보는 건가 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보고 나니 완전히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대 이상입니다. 테넷은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테크닉 종합 백화점 같은 영화입니다. 놀런 감독은 원래 정적인 미장센보단 속도감 있는 몽타주 기법을 통해 서사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스타일의 감독입니다. 메멘토, 인셉션, 인터스텔라에서 이러한 스타일이 잘 드러났죠. 테넷은 마치 이 세 영화를 합쳐놓은 것 같은 영화입니다. 게다가 한층 더 치밀해졌습니다. 음악은 아카데미와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인 루드비 고란손의 팀이 담당했습니다. 고란손이 힙합 프로듀서여서 그런지 상당히 세련된 사운드 연출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서사의 전개를 음악이 리딩하는 장면 등에서 문득문득 한스 짐머 팀의 부재가 느껴져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아쉬움은 고전적인 웅장함을 잘 연출하는 한스 짐머와 넓게 펼쳐진 서사 전개를 선호하는 놀런의 궁합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지 결코 고란손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놀런 감독의 단점으로 종종 지적되었던 인물 액션 연출은 이 영화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주인공을 맡은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미식축구 선출이라 그런지 운동신경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이젠 할리우드에서 주류 액션 연출 공식으로 평가받는 크라브 마가 플러스 빠른 컷 편집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놀런 감독마저 이 공식을 쓸 줄은 몰랐는데 본 시리즈 만세입니다. 자막 번역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과하게 의역한 부분이 없진 않으나 가망이 없어 같은 말도 안 되는 번역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다른 영화에 비해선 오히려 자막 번역이 괜찮은 편입니다. 아마 영화가 다소 난해하다 보니 자막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이해에 도움을 보탰을 거라는 아쉬움이 나온 논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종합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제 현실적인 최고 평점이 4.5점입니다. 완벽한 영화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맘 같아선 4.5점을 주고 싶었지만 난해함을 즐기는 천재의 오만함에 기분이 좀 상해서 0.5점은 깎았습니다. 삐진 건 아닙니다. 지금부턴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관람 전 스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화 자체가 난해하고 다소 불친절하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는 제 해석일지라도 참조하고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머리는 조금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버전이라는 기술이 그것인데요. 인버전을 이해하려면 인트로피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트로피는 통상 무질서한 정도라고 번역하는 물리학적 개념입니다. 번역하는 순간 물리학적인 오해를 낳는다고 소리치는 물리 매니아 분들이 벌써 보이는 것 같네요. 잠깐 도를 내려놔 주시고 번역한 한국어를 영화의 이해를 돕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호흡도 좀 하시고요. 인버전은 인트로피의 방향을 돌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트로피는 원래 감소할 수 없습니다. 영화에선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인트로피 때문에 우리가 사건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이해한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식이죠. 아까 제가 인버전은 인트로피의 방향을 돌리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화에선 인버전을 표현할 때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뒤섞는 연출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령 벽에 박힌 총알이 총으로 다시 들어가는 식입니다. 전혀 직관적이지 않죠. 맞습니다. 실제로 영화의 장면들을 뜯어보면 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영화에서는 인버전된 총알이 총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인버전 되지 않은 세계에서 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정방향의 인과율을 따르는 지금의 사건이 반대 방향의 인과율을 따르는 사건의 원인이 된 셈입니다. 놀랍게도 영화는 인과율의 방향이 충돌하는 사태에서 어떤 사건 A가 맞닥뜨린 반대 방향 사건 B의 원인이 되게끔 하는 힘을 사건 A를 일으킨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저새끼 그렇게 느끼신다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의 방향이 충돌할 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상황에서의 인과율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장면을 통해 대략적으로 추론해보면 서로가 상호 원인이 되거나 혹은 사실 별개의 두 사건이지만 적어도 서로가 상호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 중 어느 경우든 한 방향에서의 일방적인 인과율 강제는 불가능합니다.
물체는 자유의지가 없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전된 물체는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어도 인버전된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혹은 그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보다 형이상학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모든 자유의지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놀런 감독의 설정은 분명 흥미롭습니다. 놀런은 왜 그렇게 설정했을까요? 영화의 대사처럼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날 텐데 말이죠. 지적 유의를 넘어선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턴 강력한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 테넷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 등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을 뒤집어 관객을 한참 혼란스럽게 합니다. 인간은 믿었던 것들이 붕괴할 때 공포감을 느낍니다. 영화는 이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 그 혼란으로 우주적 위기를 만들어 공포감의 상승을 가속합니다. 그렇게 관객이 혼란과 공포감에 절여질 때쯤 관객으로 하여금 우주를 박살내버릴 수 있는 인버전으로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언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선택입니다. 이런 식의 숭고한 아름다움, 다분히 깐트적이죠. 사실 영화 테넷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굉장히 평면적인 인물들입니다. 물론 이는 영화의 서사적 난해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주인공들은 특정한 의지의 화신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영화 내에서 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인물들인데 그렇다고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을 봉쇄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선택합니다. 오직 자유로운 선택일 때 그 선택이 도덕적일 수 있죠. 인물들의 선택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영화 초반부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도덕적 선택의 가치를 강조하며 영화를 통해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낭만이 넘치는 교훈적 휴머니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까 제가 영화 테넷의 주인공들이 특정한 의지의 화신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전형적이라고 했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지의 화신인지, 즉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이야기 속의 모습들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메인 주인공인 이름 없는 주도자는 시종일관 인간 구원을 향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닐은 변함없이 돕는 의지로 주도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주인공인 캣도 악을 향한 분노의 의지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시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메인 빌런인 사토루의 한결같은 악의 의지도 함께 종합하면 이 영화의 얼개를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영화 테넷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포장된 인간의 절망을 상대로 변하지 않는 공의와 사랑의 의지가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으로부터 전해진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이 영화는 낭만이 넘치는 인간의 자기 위로 스토리가 아닙니다. 낭만이라는 손가락으로 신이라는 달을 가리킨 현대의 신화입니다. 영화는 시간이 복잡하게 얽혀 자신이 테넷의 처음이자 곧 나중인 것을 깨달은 주인공의 시점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데이라는 99마리의 양보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라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기꺼이 택하며 말합니다. 임무 완수 다 이루었도다 하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예수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기독교 변증을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유사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가 기독교 서사의 가치를 알고 이를 영화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은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래되면 결국 죽지만 어떤 이야기는 우리 마음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주인공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영화는 말합니다. 정의와 사랑 그리고 희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압도적인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에 발디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영화는 낭만이라는 손가락으로 신이라는 달을 가리켰습니다. 감독은 결국 개탄스러운 상황을 기어이 극복해내는 초월을 향한 인간의 의지를 그려내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반복되는 암구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황혼의 세상에 산다. 해질녘에는 친구가 없지. 반복되는 메시지라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희망적인 영화에 비해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대사였거든요. 그런데 영화 후반부 사토리의 언급으로 인해 감독의 전작 인터스텔라와의 세계관 공유가 확실해지며 머리가 시원해졌습니다. 테넷의 미래에서 인터스텔라의 시인이 답합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인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하시오. 분노하고 분노하시오.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나요? 매현이었습니다.